구매팀 프로젝트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그동안 저희가 MS 파워 플랫폼을 교육받았는데 그동안 배운 MS 파워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매 관리 업무를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세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일정 세팅부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일정 관리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폼즈를 통하여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폼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업무 일지를 폼즈를 통하여서 데이터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업무 일지를 작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작성된 업무 일지가 쉐어포인트라는 플랫폼에 데이터가 입력하게 되고 그 입력된 데이터가 BI 시각화된 해당 진척도 구현된 페이지를 통하여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일정부터 프로젝트 관리하는 페이지 시각화하는 거, 또 업무 일지, 폼즈 자동화하는 작업, 이게 프로그레스에 따라 진척이 잘 되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는 저희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플로우를 한 페이지에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구현한 페이지인데요. 쉐어포인트라는 플랫폼 안에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머리글마다 데이터를 설계하고 또 전처리하고, 예를 들어 파워 앱스에서 구현된 해당 앱을 통하여서 정보가 입력하게 되면 쉐어포인트 데이터 안에 입력이 되고 또 이 데이터가 파워 BI 속에 시각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하는 페이지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아래 이미지들은 저희가 실제로 구매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구현한 페이지들을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캡처한 화면들인데요. 해당 이미지처럼 쉐어포인트 데이터가 입력된 것들이 이렇게 BI 플랫폼을 통하여서 시각화되고 또 앱스를 통하여서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폼을 구현하였습니다. 파워 오토메이트 작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였는데요. 파워 오토메이트 같은 경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자동화 시스템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 발주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그 입력된 데이터가 트리거가 되어서 RPA 플로우가 실행이 되고 이 실행된 부분이 액션이 이루어지면 승인 자동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요청이 돼서 승인이 되면 문서 자동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서 자동화 단계는 문서가 작성이 되고 또 작성된 문서가 PDF로 변환되고 메일로 발송되는 단계까지 자동화 되는 플로우입니다. 해당되는 자동화를 저희가 직접 보여드릴 텐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쉐어포인트에 한행이 들어가면 승인이 요청되고 저희가 이 내용을 확인 후 승인을 하게 됩니다. 승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후에 문서가 작성이 되고 또 작성된 문서가 PDF로 변환이 되고 지금 이렇게 자동화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표시인데요. 이렇게 승인이 완료되면
네. 지금 2시 6분인데 2시 5분에 발주서가 발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토메이트 작업된 플로우였고요. 이어서 이렇게 들어온 발주, 저희 구매팀이 이제 자재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서를 넣은 과정이 지금까지의 플로우였고, 그 다음에 들어온 자재들을 저희 회사 내에서 회사의 발주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 발주된 자재들이 회사 내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저희가 구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발주된 거에 대한 자재가 입고가 잘 됐는지, 만약에 미입고된 자재가 있다면, 제품이 있다면 저희가 해당 업체에게 요청해서 입고해달라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고에 대한 지표와 출고에 대한 지표인데, 입고된 자재에 대해서 출고가 잘 되고 있는지, 만약에 일이 벌어지면 입고에 따라 출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희가 원인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입출고 관리와 재고 관리를 진행할 수 있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매 전체적인 지표는 권능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구매 전체적인 데이터를 다루면서 나누어져 있던 로 데이터들, 즉 가공되지 않았던 것들을 전처리를 하고, 또 서로 떨어져 있던 것들의 관계를 설정해주면서 저희가 시각화를 구현을 하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번의 실패를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을, 어떤 내용을, 어떤 상황에서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그 핵심을 잘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버전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저희가 수정하여서 네. 그래서 애프터 버전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지표들만 저희가 간주셨습니다. 거래하는 업체, 그리고 거래하고 있는 금액, 그리고 저희에게 배정된 전체 예산과 같은 중요 지표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보고 자신의 업무를 사람들에게 말하기 쉽게끔 저희가 오히려 더 간소화시키고 더 정제된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처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했을 때 안 먹히네요. 이 화면은 지금처럼 그냥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가정을 했습니다. 협력사를 만나러 갈 때 구매팀이 미팅을 하면서 어떤 정보들을 알아야 될까? 그래서 협력사 신용 현황이라는 협력사에 대한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필터를 적용해서 특정 업체를 설정하고 그 설정된 업체의 국가, 소재지, 업종, 규모 등 일괄적인 정보들을 한눈에 보고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물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래하는 총 금액은 얼만큼 되는지와 같은 정보들을 저희가 이렇게 시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이제 상호 상사도 클릭해보면 동일하게 이 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들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별로 미팅을 할 때 부서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예를 들어 본인들이 배정받은 예산에서 실제로 집행한 매입 금액과의 차이는 얼마나 있는지, 어떤 업체와 가장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 어떤 자재를 많이 거래하고 있는지 등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들을 저희는 중점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이제 거래처 수라던가 구입 제품 등 다양한
지표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가장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최고 순매입액이 높은 그 자재의 번호를 조회함으로써 이 자재에 대한 우리가 어떤 구매 지표를 KPI를 개선을 해야겠구나. 예를 들어 여기 단가를 낮춰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제가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즈와 코파일럿 챗봇을 활용해서 팀즈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서로 상황을 공유한다던가 아니면 특정 업무가 누구에게 지시됐을 때 그 기록을 남김으로 인해서 서로가 업무 파악을 하기 쉽게끔 저희가 팀즈로 소통을 했었고, 그리고 코파일럿 챗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에서 지금 구현된 상황들을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팀즈에서는 항상 저희가 24시간 대응을 해줄 수 없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작업했는지를 저희가 공유할 수 없으니 챗봇을 통해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구매 에스더봇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지어놨는데, 저희가 구매라고 이렇게 트리거를 겁니다. 그러면 이 트리거를 받은, 이 명령어를 받은 챗봇은 그러면 구매 관련 BI 보고서를 원하십니까? 라고 해서 저희가 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 구현해 놓았던, 앞에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BI에 대한 링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발주, 입주고 현황에 대한 링크를 요청하면 이런 식으로 링크를 저희에게 반환하고, 반환받은 그 값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BI 화면이 구현된 게 저희가 근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저희가 발표하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쉐어포인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황들을 언제든지 접근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업무를 했고 그게 그냥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사내 ERP처럼 어떤 작업을 보고 싶어, 예를 들어 방금 전에 구현했던 구매 자동화 혹은 뭐 에이전트 구현했던 거, 그런 자료들을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저희 한꺼번에 이제 조회할 수 있게끔, 방금 전에 챗봇이랑 일일이 대화하지 않고 쉽게 그 링크를 타서 업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쉐어포인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작업을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건 준비했던 것들은 지금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혹시나 저희가 했던 작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준비해 주시고 준비 다 되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이요. 첫 번째가 영업. 교수님 오십니다. 잠깐만 로고. 5분 있다가 시작해요. 준비되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저희 교육에서 배운 파워 플랫폼 기반으로 슈퍼스토어 프로젝트라는 걸 준비를 해봤고요. 이 슈퍼스토어는 제가 프로젝트 이 설계를 위해서 캐글에서 구한 가상 더비 데이터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판매 쪽 데이터고 저도 관심 있는 직무가 영업, 지원, 경영기획 이쪽이다 보니까 저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여기 잘 팔린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나올까 이 물음을 가지고 한번 프로젝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제 프로젝트는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거든요. 슈퍼스토어 데이터 정교화 및 ERP 설계,
그리고 그 후에 파워 BI로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를 시각화하고 앱스랑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RPA 업무 자동화를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솔직히 뭐 ERD가 뭔지 이런 거 들어도 모르잖아요. 간단히 말을 하자면 뭐 엔티티 릴레이션 다이어그램 뭐 이러던데 이런 개념보다는 왜 데이터 모델링이 저게 중요했을까 이거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일단 이 슈퍼스토어 데이터가 한 10,000행짜리 되는 엑셀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는 뭐 분석을 하려고 해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계를 하겠다 하면은 이게 제품, 고객, 주문, 손익 이런 식으로 내가 쓰고 싶은 형식에 따라서 좀 나눠야 됩니다. 뭐 요리를 하려고 해도 뭐 삼겹살을 먹으려는데 생돼지, 밭다운 상추 이거 갖고 와서 바로 못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보면은 제품, 고객, 주문, 손익 이렇게 나눠야지만 제가 이쪽에 만들어 놓은 측정식들이 다 준비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 분석의 3개월 이동 평균 매출을 보고 싶다 하면은 요 손익 테이블과 달력을 이렇게 타고 연결을 해야 식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정교화를 하고 데이터 모델링까지 해야지만 이 의사결정과 업무 자동화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파워 BI를 통한 인사이트 분석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앱스, 오토메이트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 모델링이 뭔지는 이 정도만 알면 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일단 저희가 일정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 방학만 되면 시간표 썼는데 뭐 급식도 하는 거를 우리가 회사에 가서 안 할 리가 없으니까 이 일정 관리 목적이 각 단계별 작업 흐름을 시각화해서 전체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리소스 배분과 일정 조율 이게 주된 목표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요 단계를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했고 차트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크게는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태스크들을 나뉘고 이걸 열어보면은 각각의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며칠 걸렸고 진척도는 얼마고 이게 다 볼 수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프로젝트 흐름의 전체 맥락을 팀원들끼리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파워 BI 설명을 시작해 보면은 왜 하필 파워 BI 분석을 활용했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엑셀만 봐도 되지 않나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10,000행짜리 이 더미 데이터도 그것만 봐서는 뭘 알 수가 없어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영업 수립,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이런 좀 강력한 시각화 도구가 필요하고 이걸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비교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파워 BI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석을 진행했냐면 제품, 고객, 지역 뭐 이런 등등 여러 지표들을 바탕으로 요소별 실적을 분석하고 마지막에는 시계열 흐름을 통해서 트렌드 및 구조적 문제를 파악해 봤습니다. 이거 BI 창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여기 이 총괄 분석 페이지는 사실 엑셀을 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굴리면은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뭐 총 매출이 얼마고 이익은 얼마고 뭐가 제일 팔리고 뭐 그나마 이렇게 슬라이서 걸어서 연도별로 볼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한데 이걸로 사실 운영 그 기반을 이걸로 바꾸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 여러 분석을 한 걸 보면 일단 요 고객별 분석입니다. 이게 총 매출을 보면 컨슈머가 가장 높고 그 옆으로 코퍼레이트, 홈오피스 이렇게 순서로 가고 이익도 뭐 이거 따라서 정비하게 가는데 이익률은 오히려 홈오피스가 높아요. 제일 이런 걸 보면은 컨슈머에 집중할 게 아니라 홈오피스의 체급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구나 뭐 대충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여기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본 건 요 손해 고객 비율이거든요. 총 고객의 20%가 손해 고객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까 하고 보면은 그래서 매출 탑 10 고객을 줄을 세워 봤는데 여기 우리 션 밀러 씨가 빨간색이죠. 얘가 매출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데 이익률이 마이너스 8%예요.
그 매출만 보고 이 사람이 우수 고객이구나 했다가는 이 사람은 계속 우리 회사에 손해를 주는 고객인 거고, 이런 고객 비율이 20%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한번 줄을 세워보면 여기 이 사람은 이익률이 손해가 마이너스 8% 정도라서 양반인데, 여기 이분은 마이너스 43%예요. 같이 거래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고객이죠. 뭐 이런 지표들을 BI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 또 비슷하게 제품별도 여기 보시면 이 가구류가 매출이 2위로 가장 높은데 이익은 바닥을 치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하위 카테고리를 좀 봤더니 요 맨 아래 테이블이 좀 심각하게 손해가 많이 나거든요. 얘가 좀 심각한 이유가 하위 카테고리별 매출 기여도를 보면은 여기서 4위에요. 한 이 정도 매출 규모가 되는 애가 이렇게 구멍을 파고 있으니까 요 퍼니처의 이익이 거의 안 남는다, 뭐 이런 거를 제품별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뭐 할인도 봐야겠죠. 할인을 총 한 52% 반 이상이 받고 있고 평균 할인율이 15.6%인데, 할인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할인을 통해서 손님을 더 많이 모아와서 결국은 이익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슈퍼스토어는 할인을 통해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2.9%. 그래서 이걸 좀 까보면은 할인을 안 할 때 이익률이 가장 높고, 여기 30% 이상은 마이너스 48%,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할인이죠. 얘를 눌러보면은 요 할인율 구간별 주문 수가 거의 11%에 육박해요. 이게 좀 양이 적어도 문제인데 이 정도 규모가 되는 양이 손해를 불러오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 두 번째로 높았던 16.6% 얘는 여기 0.95%예요. 이게 높다고 좋아할 게 아닌 거죠. 거의 비율이 없으니까. 근데 요 30%, 아니 48% 얘를 클릭해 보면은 여기 산점도에 보면 아까 봤던 테이블이 보이잖아요. 연동을 해보면은 아까 테이블이 그렇게 손해를 봤던 이유가 이 할인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이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다음으로 배송을 좀 봤을 때는 요 스탠다드 클래스라고 가장 이 세 개를 합친 것보다도 수가 많은 압도적인 이 주문 건수가 이익률이 가장 낮죠. 매출도 보면은 이 규모에 비해서 이익이 거의 안 남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4, 5일 요 정도 배송이 걸리는 스탠다드 클래스의 구조를 손을 봐야지만 이 매출을 온전히 우리 회사의 이익으로 땡겨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별 분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캘리포니아랑 뉴욕이 덩어리가 제일 크잖아요. 근데 제가 굳이 여기다가 사우스 다코다라고 이익률 최고주를 써놨어요. 이게 뭔지 하고 보면은 요 메뉴 위에 있는 애인데, 얘가 이익률이 제일 크니까 매출 기여도가 얼마나 되나 한번 봤더니 요 탑 10으로 잘라놓은 거에도 없고 여기 첫 페이지에도 없어요. 쭉 내려보면은 저 아래에 여기 있거든요. 이거밖에 못 파는 애가 얘보다 훨씬 많이 파는 요 캘리포니아랑 뉴욕을 이기고 이익률이 1위인 거예요. 요 아래에 메릴랜드를 봐도 이익률이 2위인 것에 비해서 얘는 사우스 다코다보다 더 낮죠. 그에 비해서 매출만 보면 여기 텍사스가 3위로 가장 큰데, 얘는 요 이익으로 가면은 순위가 좀 밀려요. 이익률도 보시면은 여기 매출 2위인 거에 비해서 요 아래 중반 아래로 넘어가야 10%를 더 유지하죠. 이런 걸 보면은 텍사스가 매출이 높다고 우리 회사에 이렇게 좋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사우스 다코다나 메릴랜드처럼 이렇게 규모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이런 애들의 체급을 키워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별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는 뭐 딱히 어디 손해가 나고 있다 이런 걸 보기보다는 회사의 성장 추세를 좀 보려고 만든 거거든요. 이걸 보면은 14년도에서 15년도 갈 때 살짝 손해가 나죠. 그랬다가 16년도, 17년도 이렇게 점프를 해요. 그래서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14.6%인데 여기서 여기로 매출을 회복하는 거는 55%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게 과연 월별로는 얼마나 어떤 식으로 팔았나량 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두 개인데,
여기 3개월 이동 평균 매출 요걸 보시면은 상반기에는 좀 울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확 뜹니다. 여기 월별 매출이나 전월 대비 매출 증감을 봐도 하반기에 좀 몰려 있는 와중에 여기 보시면은 하나 딱 3월 달에 튀는 게 있잖아요. 여기를 보셔도 1, 2월에 좀 부진하다가 3월에 올라가고 여기는 매출 증감률이 3000%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사반기에 여기에 집중을 함과 동시에 이 3월달 요 반짝 이때 뭐가 있길래 소비자의 마음을 끌었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요 그리고 그러면 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한번 봐야 되는데 요 15년을 클릭을 해놓고 보면은 여기 전년 대비 성장률이 제가 이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을 해놨거든요. 요 가구 쪽을 보시면 그나마 좀 선방을 치는데 오피스 서플라이랑 테크놀로지는 다 손해를 보고 있고 고객군별로 봐도 컨슈머랑 코퍼레이트는 좀 현상 유지를 하는 반면에 요 홈 오피스가 마이너스 16.4% 뭔가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여기 지역군으로 봐도 이스트가 그나마 선방을 해줘서 이망정이지 나머지는 다 적자고 요 사우스는 마이너스 25.2%로 매출이 아주 떨어졌죠. 그래서 15년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여기에 요 성장을 이뤄낸 이 사람은 뭐 당연히 회사가 잘 나가고 싶으면 이 사람을 2번으로 세우던 뭐 높은 걸 주던 해서 회사 고삐를 잘 잡아봐라 이렇게 좀 인사에 반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시각화가 있는데 이 파워 BI 분석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제가 이런 화면 준비 안 하고 말로만 설명하거나 엑셀 좀 띄워놓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남잖아요. 직관적인 시각화를 통해서 진짜 뭐가 문제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이게 한눈에 보이도록 할 수 있는 게 파워 BI 분석이고 복잡한 데이터를 간결하게 관찰해서 영업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배운 게 파워 BI가 아니라 파워 플랫폼인 이유는 이게 이후에 설명드릴 앱스랑 오토메이트와의 연계로 데이터 기반 업무 프로세스를 완성하는 데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앱스는 뭐고 오토메이트는 뭔지를 또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얘네가 이름을 되게 직관적으로 잘 지어놨는데 앱스는 말 그대로 앱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디에 쓰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행동을 해야 변화가 있지. 이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이 데이터들을 직접 다루는 환경이 필요하기에 이 앱스가 제작이 되는 거고 이 분석 결과를 액션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앱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기능을 구현했는가는 데이터 이 다루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죠. 입력, 조회, 수정, 삭제,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라 하던데 크루드 시스템 이거 정도만 구현을 해놨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데이터 입력을 하면은 BI 아까 봤던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구조를 구성해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나 잠깐 간단히만 보면은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뭐 고객 이게 누구고 제품도 이게 누구고 이렇게 다 나와요. 신규 편집 아까 크루도 이것도 할 수 있고 QR을 보시면은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타자 치는 것도 귀찮다 이거예요. 나는 QR에 제품을 붙여서 깔깍 찍기만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뭐 비슷하게 이렇게 주문서를 이렇게 입력해서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고 일을 다 했으면 로그아웃하고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에 기여하는가 보면은 사용자가 별도 시스템이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교육 듣기 전까지 코딩의 키역자도 몰랐는데 저 혼자 2달 만에 이런 걸 만든 걸 보면은 이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중심 업무 프로세스를 실현할 수 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추후 자동화로 연계되는 전 단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오토메이트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게 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다. 파워는 모르겠고 메이트도 모르겠는데 오토니까 뭔가를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반복적이고 수작업 중심의 문서 업무를 자동화해서 업무 효율을 이렇게 도모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이게 앱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문서 전송 및 전송하는 그 기능이 필요해서 이 오토메이트를 제작한 거고, 그럼 제가 어떤 기능을 구현했나? 그러니까 주문 정보를 이 앱에다 입력을 하면 얘가 이 모든 거에 바탕이 되는 쉐어포인트 데이터베이스에 이 정보가 저장이 돼요. 그러면 워드 템플릿으로 PDF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잠시. 원래 이게 제가 직접 이렇게 오토메이트가 없었으면 직접 쳐야 될 워드 템플릿인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주문 일자, 번호, 고객 아이디, 제품 아이디 다 이렇게 입력을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이 흐름대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입력 드렸던 게 테스트 오더 01 이건 대신 이 내용이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PDF를 따서 자동 생성을 하면은 이게 또 자동으로 이메일이 가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메일 같다고 나온 건데 이게 아웃룩이거든요. 여기 자동으로 담당자한테까지 이메일이 가는 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여기 앱스가 추후 자동화 연계 전 단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정확한 문서 작성 및 전달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사람이 개입을 안 하니까 뭐 오타가 안 나겠죠? 처음에 그 설계만 정신 딱 잡고 하면. 그리고 단순 입력부터 문서 처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기에 실무 생산성이 향상되거든요. 우리 다 옛날에 게임 해봤으면 알겠는데 메이플 스토리 그 매크로 부러웠잖아요. 게임도 매크로가 있는데 이게 없을 리가 없으니 이것도 매크로 하면 더 좋잖아.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일을 얘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이거는 뇌 빼고 하는 단순 작업이잖아요.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근데 얘가 이걸 해주고 나는 의미가 있는 머리를 쓰는 일을 하니까 실무 생산성이 향상돼서 여기 BI를 시작으로 해서 현장 업무까지 이렇게 연결된 완성된 프로세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굳이 파워 BI, 앱스 이렇게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이 파워 플랫폼이라는 전체를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무리를 좀 하면 왜 파워 플랫폼을 활용했는가? 계속 드렸던 말씀이듯이 데이터 분석, 사용자 인터페이스, 문서 자동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만한 작업이 없다고 생각하고, 뭐 비슷한 툴은 많겠지만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망하니까요. 또 반복적으로 수작업이 많은 업무를 효율화하고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라도 이만한 툴이 그래서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구성했는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파워 BI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하고, 앱스를 통해서 고객 제품 주문 관리 앱을 만들고, 이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주문 완료 시 자동으로 인보이스 발송 및 PDF를 따서 문서화를 해주고. 그럼 이게 왜 좋은가? 비즈니스에 어떻게 기여하나?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해 준다. BI가 이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인가 그거던데, 뭐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주는 여기 이렇게 기여를 해주고, 사용자 참여형 데이터 관리 환경 조성. 아까 그 간단하게 만든 앱으로 사용자들이 이렇게 데이터에 바로 참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반복 업무의 자동화 및 효율화 실현. 뇌 빼고 해는 작업은 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맡기고 우리는 더 생산적이고 머리를 돌리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조직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 BI를 통해서 손쉽게 인사이트를 시각화할 수 있고, 팀원 간의 협업 도구나 간단한 내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럼 앱스를 만들어서 간단히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고, 반복적인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하고 싶다면 이렇게 오토메이트를 통해 간단한 흐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제가 이 교육을 들을 용기를 냈던 게 복잡한 개발 없이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코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 노코드, 로우코드잖아요.
진짜 저 같은 비전문가도 한 2달 배우면 이 정도 하니까 이걸 할 줄 아는 사람 10명과 이걸 못하는 사람 10명은 전 업무 효율이 진짜 2~3배 넘게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터 기반의 업무 혁신이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파워 플랫폼 교육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씨가 의외로 말을 잘합니다. 두 달 하고 저희가 10일 했죠. 10일 했는데, 원래 오프닝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직 주인공들이 안 하더라고요. 오프닝 중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원은 저희가 14명이 시작했는데, 1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한 명이 지금 아직 출석 있기 때문에 잘 못했고, 취업을 1명 하셨고, 중도 탈락. 우리 교육과정은 이제 고급 엑셀을 일반 함수 안 쓰고 저희가 데이터 설계해서 이름으로 불러오는 작업을 하시죠. 이 엑셀을 이렇게 쓰는 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엑셀 강사라 그래도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파워 BI하고 저희가 파이썬을 같이 했죠. 제가 생각은 시각화 툴에 이제 BI 쪽, 그러니까 태블로라든가 BI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이제 얘가 현장에서는 거의 이제 사장되고 있어요. 현장에 쓰진 않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런 강사가 아니라 현장 강사라서 생산성 강사라서 파이썬을 쓰는 적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코드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셨는데 이걸 못 배우시면 사상 누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SQL도 배우셨고요. 쉐어포인트 리스트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 모델링하는 것도 배우셨고, 이게 기본이 돼야지만 이제 얘가 돌아가게 되겠죠.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5년 두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저처럼 저도 비전공자지만 한 5년 정도 보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나중에 돈이 막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시고, 그 다음 홈페이지 제작도 하셨습니다. 사이트 만들어서. 그리고 입출력 도구로서 이제 앱스 같은 경우는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도 안 배우고 로코드로 쓸 수 있게끔 만든 툴이죠.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냐, 여기다가 입력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입력하면 여기 있는 거를 BI가 빼서 시각화하는 거가 되겠죠. 정보화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오토메이트라는 게 이게 RPA죠. 웹하고 데스크탑을 다 배우셨습니다. 요새는 UiPath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AI가 이제 결국은 요새 MCP라는 게 나왔는데 AI가 하는 짓거리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 켜서 뭐 이메일 날려줘 이런 거를 이제 그 AI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 하지 마시라 그랬죠. 난리 납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 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자동화해서 우리가 매크로 짜듯이 앱 간의 매크로를 짜서 만든 거죠. 대표적인 게 하면 송장 자동화, 그 다음에 승인 자동화, 그렇죠? 양식 자동화,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ERP에다가도 엑셀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ERP 열어놓고 한 행씩 집어넣는 것까지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하시면 현장 가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굉장히 여러분 사랑받으실 거야. 이런 인재 하나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 한다고 100% 하시면 3개월 만에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의 역량의 80%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래도 사랑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AI 챗봇을 만드셨죠. 이게 여기 있는 플랫폼들이 결국은 AI 챗봇을 만들기 위한 하이 툴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챗봇을 팀즈라든가 웹사이트 같은 데 올려놓고 그쪽에다가 연결할 수 있게끔. 그게 첫 번째 발표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목표로는 직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딩만 하셔서는 안 돼요. 직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코딩을 배워놓으면 골치 아파져요. 와서 다 설명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인사관리, 구매관리,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영업관리, 생산관리, 그렇죠? 그 다음에 마케팅 구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다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서 쓰는 직무를 가지고 했어요. 쓸데없는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직무를 이해해서 노코드 혹은 로코드로 풀스택을 찍으시는 거예요. 풀스택은 뭐냐면 전산의 모든 것을 2달 만에 해치운 겁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 동수 씨 같은 분은 처음에 와서 제일 걱정했어요. 저 양반이 따라올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따라오는 자기 재능이 꽃이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오늘 발표하는 거 듣고도 깜짝 놀랐어. 와, 이제 약간의 그 사기꾼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말을 앞에 나오니까 그건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영업에 가셔도 내가 보면 사랑받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성공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풀스테이 인재 양성하고 이제 취업이죠. 저희 단기 목표는. 자소서 안 내신 분들 빨리 내십시오. 7분 내셨다는데 10장 딱 구성해서 PPT를 10장 구성해서 빨리 넣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여기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데이터 설계가 가장 중요하죠. 이게 SQL이라든가 쉐어포인트 리스트에 테이블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이제 이 테이블이 이거를 못하시면 파이썬을 배워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파이썬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테이블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코딩에서 보려고 파이썬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파워 BI로 그렇죠. 시각화를 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QR코드 찍으면 이거를 웹에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URL이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웹에서 이게 파워 BI를 파워 PPT 안에다가 애드인 시켜버린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를 이렇게 하신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가 있으면 파워 앱스로 여기 있죠. 파워 앱스로 핸드폰으로 혹은 앱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이쪽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집어넣어서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하고 할 수 있게끔. 네, 이거는 제가 인사관리 쪽에서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행이 들어오면 이제 트리거가 걸리겠죠. 오토메이트. 네, 그리고 요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챗봇이 있는 거예요. 그게 MS사가 추구하고 있는 거고요. MS사의 회장인 사티아가 2024년 12월 달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이제 앞으로 2015년서부터는 코딩이 아니다. 이제는 AI 챗봇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챗봇을 하기 위한 하이 툴이 지금 2달 동안 모두 다 찍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MS사는 전 세계 3위 안에 들기 때문에 다른 쓰잘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MS나 구글 쪽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죠? 플로트 같은 것도 구글에서 나오니까 그런 거 따라가시고 절대로 조금만 업체 거 좋다고 쓰시면 안 돼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렇죠? MS가 망하면 세상이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툴로 따라가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닝은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생산관리 신지민 씨가 혼자 했어요. 두 분이 혼자 했는데 우리 지민 씨도 상당히 내가 처음에 따라올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되게 빠르더라고. 네, 되게 빠르시고 잘하시니까 자 지민 씨도 나와서 발표. 5분 있다가 나가시면 말씀. 모방 하나만 할게요. 그럼 엣지로는 내 개인 계정이. 나왔어.
그런 라이브 아니야?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생산관리팀 신지빈입니다. 일단 파워 플랫폼의 활용법이나 해서 좋은 점들은 앞에 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 부분을 일단 저는 넘어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설계 과정인데요. 일단 저는 생산관리죠. 데이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네, 분명 KPI가 몇 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목표 달성률, 정상 생산율, 손실 시간 비율, 기계 작업자별 생산율 등을 이제 KPI를 설정을 하고 BI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BI를 보시면은 먼저 계획 대비 생산 실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첫 페이지로 만들어 놨는데 일단 목표 대비 생산 실적은 103%로 목표 대비해서는 많이 생산된 걸로 나와 있고 양품률도 99%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업자별 생산 현황도 현재 9명이 있는데 9명 중에 4명을 제외하고 5명 정도는 괜찮은 작업 효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4명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밑에 양품률과 부적합품률 등을 이제 글씨 색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뭐가 문제인지 좀 파악하기 쉽게 해놨고요. 설비별 비가동 현황입니다. 설비별 비가동 현황은 이제 어느 거에 문제가 있느냐를 좀 보기 위해서 만들었고, 네, 보시면 자재 품절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재 품질과 인원 부족이 두 가지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비별 이론 사이클 타임과 캐파를 분석을 해봤는데, 이론 사이클 타임은 거의 맞춰지는 설비가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서 사이클 타임을 조금 늘리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캐파는 그래도 절반 정도는 맞춰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캐파도 어느 정도 기기 5개 정도는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비 가동률입니다. 시간 가동률은 먼저 네, 시간 가동률은 0.93 정도로 나와 있고 성능 가동률은 현재 1.43%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종합 효율은 현재 1.33 정도로 나와 있고 MCT 8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들은 다 설비 종합 효율이 기준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비 가동 이력인데요. 가동 시간 비율이 93.4%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동 시간 비율도 이제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른쪽은 원하는 기기와 사원 그리고 이제 일자를 정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따로 슬라이드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스인데요. 먼저 이게 메인 화면이고 여기 있는 툴바를 눌러가지고 원하는 생산 화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누르면 사람 쪽으로 가고 기기를 누르면 기기. 노드 오픈은 이제 비가동 현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비가동 이력이 있으면은 여기 추가가 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메인인 이제 생산 현황인데 생산을 할 때 여기서 이제 U를 누르고 이런 것들 다 입력을 하고 하면은 이제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오토메이트인데 먼저 저는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먼저 보고를 올렸을 때 승인을 받아야 되게 만들어놨고
한번 시범을 해보자. 이제 아이템이 만들어졌을 때 자동으로 워드 파일에다가 그 데이터를 집어넣게 1차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이 파일을 원드라이브에 올리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이제 승인 여부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인데, 제가 여기서 승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쉐어포인트 문서에서 항목이 만들어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더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장 아닌가요? 네. 네. 네, 준비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사관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발표하게 된 박선엽.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준비했던 게 저희 조의 주제는 그 인사관리 체계나 전산의 인사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기존의 엑셀이나 뭐 워드, PDF 등의 수기 문서들을 활용하여서 인사 부서에서 인사 관리를 진행하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변경시켜 드리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파워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그런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에 활용되는 주요 도구들인데, 이 도구들은 앞선 강사님께서도 설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막 뭐가 뭔지 정확하게는 짚지 않고 이 정도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차트는 이제 BI로 제작한 간트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 맡은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앱스를 담당하신 분이 앱스에 대한 프로젝트 일정이나 계획했던 그러한 업무가 지정된 날짜에 잘 끝났는지 이러한 일정들을 확인하기 편리하고자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그러한 계획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위에는 다 100%로 다 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제일 밑에 최종 정리 같은 경우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발표하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발표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20%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역 포인트에 올라와 있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면은 이 간트 차트가 그에 맞게 데이터가 수정이 되어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먼저 설계를 하였습니다.
먼저 엑셀로 설계를 하고 나서 이 엑셀 데이터를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올리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총 10개의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네. 인사 기본, 근태, 근무 이력, 부양 가족 등등 인사 부서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인사 관련된 데이터들을 담은 테이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엑셀로 만든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올리게 됩니다. 여기 이제 머리글들이 쭉 적혀져 있고 그 아래 한 행씩 정보들이 기입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쉐어포인트에 모든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저장을 한 다음에 각종 툴들, BI, 앱스, 오토메이트들을 활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연동시켜서 시각화를 진행하거나 앱을 활용하거나 하는데 그러한 작업들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ERD입니다. 앞선 테이블들에 대한 관계 설정도 그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인사 기본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 내에 직원 4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4번을 기준으로 다른 테이블들에도 다 4번이 있습니다. 그 4번과 4번을 연결시켜서 관계를 설정시킨 다음에 BI에서 끌어다가 시각화를 진행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KPI 부분부터는 병희님이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에서 앞서 소개한 데이터로 만든 파워 BI 인사보드 대시보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파워 BI 대시보드는 세 가지 핵심 KPI, 핵심 성과 지표를 통해 조직의 현황과 리스크를 한눈에 보여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첫째는 조직 운영 상태 파악입니다. 성별, 부서, 직급, 파트별 구성 현황을 시각화해 누군가 어디에서 일하는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는 퇴사 추이 분석입니다. 연도별 입사, 퇴사, 승진 건수를 통해 조직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부서, 파트, 직급별 퇴사자 분포로 이탈이 자진 영역을 직관합니다. 아울러 퇴사 사유를 분석해 건강이나 업무 과중 등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근무 태도 분석입니다. 결근, 지각, 조퇴, 초과 근무 건수를 기반으로 전사 근태를 평가하고 부서별 초과 근무 현황을 살펴 업무 과부하 여부를 진단합니다. 특히 맨데이와 초과 근무율 지표를 통해서 전체 근무 강도를 수치로 보여드립니다. 이 세 가지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과 선제적 위험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희 대시보드는 다양한 인적 자원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사 관리와 리포트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전체 대시보드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 현황, 입사 및 퇴사 추이, 근무 태도 분석, 그리고 직원 현황 순서입니다. 먼저 인사 현황입니다. 이곳에는 직원 수가 몇 명인지, 성별은 어떤지, 그리고 어느 부서가 사람이 많고 직급은 어느 정도인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좌측의 필터를 통해 쉽고 빠르게 인원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총 75명 근무하고 있고 그중 절반이 생산직입니다. 부서는 2팀이 가장 많네요. 다음은 입사 및 퇴사 추이입니다. 좌측에 입사, 승진, 퇴사, 퇴직 등 인사 발령 건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배치하였고 연도별 인사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이 그래프는 최근 5년과 그 이전 데이터를 구분하여 볼 수 있는 버튼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시기별 변화를 좀 더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가상의 회사는 매우 안정적인 회사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퇴사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죠. 하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특이사항이 생겼습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에 최근 5년 버튼을 클릭해보겠습니다. 이 버튼은 특정 연도를 확대하여 필터링합니다. 보다시피 퇴사 발령 건수가 최근 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숫자만으로는 퇴사 원인을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엑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파워 BI엔 엑셀보다는 강력한 차이점이 내전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래쪽의 다이어그램을 이동해 퇴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선 퇴사자들의 부서, 파트, 직책, 퇴사 사유 등을 단계적으로 연계해 보여줍니다. 차트를 클릭하여 상단의 그래프가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이처럼 차트들은 모두 동기화되어 유저가 원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생산부에선 이 팀, 직급은 모두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군요. 직책은 현장 작업자 팀원들입니다. 팀원들은 모두 본부사직과 이직인데 많아요. 현장 작업자들은 모두 퇴사 사유가 건강 악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조건을 만족한 퇴사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 우연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래도 입사를 많이 해도 조직 구조나 근무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람은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요. 그렇다면 퇴사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였던 건강 악화는 왜 2020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을까요? 네, 근무 태도로 가보겠습니다. 본 화면은 근무 태도, 근태 분석책입니다. 여기선 맨데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맨데이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한 양을 나타냅니다. 노동량의 투입량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때 아주 유용하죠. 예를 들어 이 작업에는 1000 맨데이가 필요하다 란 한 명이 1000일 동안 혹은 100명이 10일 동안 끝낼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회사는 총 75명이 19일 동안 일하여 1425 맨데이를 얻었고 그중 정상 근무가 95.4%, 추가 근무는 28.9%를 기록하였습니다. 추가 근무가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이는 회사도 노동자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옆에 있는 추가 근무 비율은 부서별 추가 근무량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생산부입니다. 결근자도, 추가 근무도, 그리고 지각자도 모두 생산 부서가 많습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퇴사 추이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생산부의 산원들은 현장 작업자로서 과도한 추가 근무를 하게 되어 그 결과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업무 부담과 안전관리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정책 차원에서는 이들에게 적절한 휴가를 보장하거나 인력 분산, 작업 환경 개선,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퇴사율을 낮추고 채용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대시보드는 숫자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원인과 흐름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대시보드는 하단에 근태 현안표가 연결되어 쉽게 근태 데이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현황을 눌러 전체 리스트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 BI는 입사, 퇴사, 근무 태도라는 단편적인 데이터를 맥락 있는 인사이트로 연결해줌으로써 의사 결정자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함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제가 다음으로는 제가 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앱스는 웹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서 앱 형태로도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사관리 담당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어떤 앱이 있으면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게 되었고, 그 결과 인사부서 전용인 인사관리 앱과 근태관리 앱을 개발하게 되었고,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신청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는 앱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으로는 인사관리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은 직원들의 입사 및 승진, 발령, 이런 이력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희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게끔 했고요. 그래서 인사 부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인사관리 앱이 뜨게 되고요. 이 인사관리 앱 같은 경우는 아까 쉐어포인트에 저희가 올렸던 테이블 중에 발령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기반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직원의 사진이나 아니면 성명, 사번, 부서, 직급, 승인일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아래 이제 표시되는 부분을 보시면은 승진이나 입사, 퇴사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보기 편하도록 색상을 좀 달리 해가지고 넣었고요. 오른쪽에 이제 폼에 입력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신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폼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입력을 다 하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시면 왼쪽에 이제 한 행이 추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 승인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대기로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선 이 한 행이 들어오게 되면은 담당자가 승인 아니면 반려를 선택을 했을 시에 여기가 승인이나 반려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신규 편집, 저장, 삭제 이런 버튼을 만들어서 데이터 관리를 좀 더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근태관리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앱 역시도 사용자가 임의로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인사부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만들었고요. 동일하게 로그인을 하시면 왼쪽에는 직원의 성명이랑 사번, 그리고 근무일자와 시간, 그리고 근태 분류, 추가 근무 여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추가 근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색상을 좀 달리해서 넣었고요. 이 밑쪽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인사관리 탭에 더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까먹었는데 여기는 이제 4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이 6번에 해당되는 직원의 이력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 오른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규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신규 편집, 저장, 삭제 버튼을 추가를 해서 관리에 더 용이하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휴가 신청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은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이기 때문에 좀 간편한 접근을 위해서 로그인 부분은 저희가 절차를 좀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앱이 뜨게 되고요. 이 휴가 신청 앱 같은 경우는 쉐어포인트의 휴가 테이블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왼쪽 영역에는 직원의 이름이랑 사번, 휴가 종류, 휴가 기간, 신청일자 등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는 담당자가 승인을 했을 시에 뜨는 상태 표시로 색상을 좀 다르게 해서 한눈에 들어오기 편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이제 입력 폼과 함께 신규 편집, 저장, 삭제 버튼을 배치를 해서 데이터 입력이랑 관리가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구조적으로는 동일한데, 직접 입력을 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오른쪽에 있는 신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입력할 수 있는 폼이 나와요. 그래서 열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신 후에 위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잠시만요. 이게 멈춰버려서 잠시만요.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왼쪽에 한행이 추가가 되고요. 이 앱 자체는 쉐어포인트의 휴가 테이블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한행이 들어가면 그 쉐어포인트 리스트에도 한행이 이 내용이 그대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그 테이블을 손댈 필요 없이 이 앱을 통해서 정보를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왼쪽에 있는 리스트 중에 좀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은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이 뷰폼으로 이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편집을 눌렀을 때 들어가 있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삭제 같은 경우는요, 이 왼쪽에 삭제하고 싶은 한 행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행이 삭제가 되고요. 쉐어포인트에 올라있는 테이블에서도 한 행이 삭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앱스를 활용을 하면은 직원 누구나 편하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조회하고 그런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앱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앞에 이제 입력한 내용에 이어서 파워 오토메이트를 활용해서 휴가 승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그 앱스로 이제 직원분이 휴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휴가 승인 시스템 구축을 오토메이트로 해놨기 때문에 그 협업 툴인 팀즈에 가게 되면 승인 요청 알림이 뜨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간단하게 신청자가 누구인지,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의 휴가 관련된 정보가 나와 있고요. 여기 설명란에 반려를 만약 거부를 할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작성한다라든가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쉐어포인트 테이블에서 승인란에 승인으로 변경이 될 거고, 이제 앱스에 들어가서 이 제일 밑에 있는 게 오늘 신청한 날짜입니다. 아까 앱스로 보여드렸던 여기 란이 100일이었다가 승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휴가 신청을 한 이 신청자의 메일로 휴가 승인이 완료되었다 혹은 그 휴가 신청이 반려되었다 등의 안내 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되게 오토메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땡땡땡님의 휴가 승인이 신청되었습니다 하고 간략하게 내용을 담고 있는 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된다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그 워드 양식 템플릿이 있는 그러한 보고서를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끌어다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보고서를 첨부하여서 메일을 보내는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크게 휴가 일정 보고서랑 불페 일지 보고서를 보내는 흐름을 만들었고, 여기 보시는 사진들은 이 오토메이트를 설계하는 그 설계 창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별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볼 수 있고,
설계창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더 이해하기 편해서 잠시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상사 팀장님이 저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1월 10일에 휴가를 다녀갔던 인원에 대한 명단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줘 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 제가 이 휴가 일정 보고 자동화 흐름을 클릭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1일부터 1월 10일 선택하고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메일이 그 담당자님께 자동으로 발송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오토메이트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정 자체가 제가 보고를 드리는 그 상사님은 항상 똑같다라는 가정을 한 상태로 제가 이 흐름을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메일이 온 것처럼 이렇게 메일이 발송이 되고 이게 첨부 파일인데 이런 식으로 PDF 형태로 작성이 돼서 전송이 되고 요 행들의 데이터들이 이 기간에 맞춰서 계속 변경이 되면서 발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러한 MS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인사 관련된 데이터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를 시간이 안 돼. 준비되셨을까요? 준비되면은 디스커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획 데이터팀 발표 맡게 된 임재훈입니다. 네. 저희는 독일 이커머스 스타트업 팩컴 INC를 소개하고 미래 생산 전략을 제안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썼습니다. 팩컴 INC는 2002년 창립 이래 2023년, 2024년 초반적인 성장을 기록, 독일 이커머스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인기의 성장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저는 대표 프리랜서 물스테이인데요. 그리고 유저 익스피리언스 팀의 현주이자 그 3명이서 구성된 팀이고 제가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본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기 앞서 화면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앱스는 팩컴 앱스라고 상한 일정 관리 앱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일정 같은 경우는 오늘 일정 4월 21일 기준으로 오늘 관리해야 될 일정들을 표기하였고 최근 등록 같은 경우는 이제 3일 이내에 등록이 된 작업들, 오늘 같은 경우 금요일날 작업이 된 작업들을 가지고 이제 표시가 되겠습니다. 두 건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두 건 있었습니다. 일단 드시죠. 자, 전체 일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일정을 총 3가지 색상, 초록색, 빨간색, 그리고 밑에 보이면 파란색 이렇게 3가지 색상을 구분하였고 해당 색상들은 완료, 누락, 예정 이렇게 다른 3가지 색상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각 일정들을 클릭하면은 보이셨듯이 상세 내용들을 클릭할 수 있고 위에 보시면서 담당자 넘버는 지금 4번 직원들 내용이지만 현재 시간에서는 저희 3명의 데이터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서 인원, 날짜, 일정, 그리고 프로젝트 내용 넘버를 클릭하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해당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고 업데이트된 내용은 바탕화면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갈 필요 없이 두 번째 버튼 전체 상황 내용에 들어가면은 편하게 데이터들을 입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 진행 상황은 세 번째 버튼 간트 차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BI 화면으로 보여드리네요. 네, 이렇게 BI 화면으로 해서 전체 일정들을 공유하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팩컴 X를 소개해드렸으니 저희가 이제 본 데이터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컴은 말씀드린 2024년 기준 약 1,600만 불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전체 가입자 수는 약 10만 명, 전체 주문 건수는 약 11만 건, 그리고 전체 세러스를 3,000 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유럽 입국 시장에 무시하면 안 되는 플레이어로도 성장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해당 매출 추이로 우상향 하는 증가세로 보여져 있고, 카테고리의 매출은 가구, 전자, 건축물 이렇게 메인 카테고리 3개가 전체 매출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품 분석입니다. 2022년 저희가 팩컴이 처음 시작했을 때 전체 주문 건수 고작 300건, 판매 카테고리 겨우 10건에 이르렀지만 2024년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여 이제는 전체 주문 건수 12,000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엄청난 큰 성장을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고, 밑에 보이시는 캐스케이드 차트는 제품 만족도 목표의 수요입니다. 가구 인테리어가 주문 수는 많지만 리뷰의 평점은 적은, 즉 문제가 필요하다. 고선방 같은 경우는 리뷰 수는 적은데 리뷰 평점은 좋다. 즉 이런 데이터들의 카테고리를 모아서 저희가 제품 부문 총 4개군으로 나눴습니다. 자사 부문의 4개군으로 나눴습니다. 이 자사는 4개군은 핵심 전략 제품, 마케팅 강화 분석, 품질 개선 대상, 그리고 그냥 수요가 낮은 제품, 미관리 대상, 이렇게 4가지 제품군으로 나누었고, 말씀드린 예시로 가구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품질 개선 대상, 그리고 도서 문구는 이제 마케팅 강화 대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분석입니다. 보시면은 팩컴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팩컴의 남성 여성 부분입니다. 주황색은 남성, 연한색은 여성이고, 보시면 약 60%의 즉 남성이 저희의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 이 어덜트와 영어트 같은 경우는 나이대 18세부터 25세, 그리고 25세부터 35세, 즉 요즘 말로 하면 MZ한 이제 이커머스, MZ한 그룹에서 저희가 소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의 구매 패턴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파트에서 보이시는 최근에 재구매가 이루어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고, 보시면 여기 노란색 부분이 이제 고액 대상 부분입니다. 고액, 즉 500불 이상 넘어가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고액으로 분류를 했고, 이 고객들이 만약에 100%로 저희가 리텐션을 하게 된다면 약 전체 ROI 중 47배가 증가함을 알 수 계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리텐션 전략을 통해서 이 고객 이탈들을 다시 재구매를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셀러 분석 드리겠습니다. 팩컴이 입장한 스탠더드 리뷰 평균 리뷰 점수와 독일 내 1주 이내 배송이 가능한가의 기준에 따라 최우수 셀러, 포텐셜 셀러, 운영 개선 필요와 그다음에 개선 필요,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를 분류했습니다. 셀러들 세번함에 따라 이 셀러의 그룹을 확인할 수 있고, 셀러 퀄리티 전략, 그 고객들이 얼마나 더 우리 팩컴 IC를 믿고 구매할 수 있을까, 그런 퀄리티의 향상을 해당 테이블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포트를 통해 저희는 2가지 미래를 제시할 2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위기입니다. 서두에서 보였다시피 저희 회사는 우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해당 테이블을 보시면은 저희의 회전 추이는 2024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심각한 드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드랍은 이 레드오션 이커머스의 특성상 신규 유입이 없음을 뜻하고, 신규 유입이 없다는 건 고객 새로운 구매, 그리고 기존의 고객들의 구매까지도 이어지지
많을 수 있다는 위험의 신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보였다시피 저희는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커머스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은, 저희 웹사이트 이미지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보여지는 웹사이트 UI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UI 웹사이트 가운데서 저희는 약 40% 이 이르는 여성들의 매출력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남성들이 원하는 가전, 기구 이런 것들만 주요 타겟팅을 잡고 마케팅을 하였지만 저희가 소거하지 않은 여성들의 구매력 또한 높은 것들을 확인을 하였고 이를 기대로 한국의 오늘의 집의 모델을 한번 이미지를 겪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집 모델 또한 가전 가구를 중심으로 하였지만 그 세부 내용을 들어보시면 저희와는 다른 데코레이션류, 아기자기한 소품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소품들은 남성들이 구매하기보다는 여성들에게 구매력이 높은 여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오늘의 집의 이미지와 저희 이미지를 병합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신규 여성 유입의 유저, 즉 정체되어 있던 저희 신규 유입의 새로운 바람과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성들의 또 다른 제품의 유도 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오늘의 집 모델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정리 여친 이후 우산 중인 패컴 와인실은 지금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전환점이란 새로운 바람. 그래서 저희는 오늘의 집이라는 신규한 모델을 소개드렸고 해당 모델을 통해로 패컴은 조금 더 다른 성장을, 더 나은 성장, 한 단계 더 성숙한 시장의 플레이어로서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번 프레젠테이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